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시대이고요.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됐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황을 제시하는 거야. 현황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 겁니다. 다음 갈게요. 자,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산업과 달리인 거야. 자, 전통산업은 저성장을 하고 있었대. 그쵸? 규모가, 옆에 뜨풀이 있죠? 규모가 커가는 속도가 되게 낮은 거. 됐죠? 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축소된 거야? 아니야. 저성장과 축소는 다른 말입니다. 이런 게 되게 사소한데 너네가 문제 풀다가 많이들 낚여요. 괜찮습니까? 자, 전통적 산업은 저성장이었지만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됐죠? 자, 한 조사에 따르면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전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뭐 여론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를 인용한 거지. 됐죠?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거. 자,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다. 됐죠?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그쵸? 그러니까 산업의 규모와는 맞지 않은 인식 수준. 됐습니까? 정리 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와는 달리 인식의 수준이 낮다라는 문제점이죠. 됐습니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좀 요약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너네가 내용 정리하기가 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에서는 이거 읽으면서 푸는 게 아니잖아. 맞죠? 넘어가겠습니까? 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첫 번째 문단 쭉 살펴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가 있네요. 1500만, 600만, 900만, 330만 이런 거 있죠? 그치,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다. 신뢰성, 이런 얘기 합니다. 또는 신빙성, 이런 얘기. 됐죠? 문제 없습니까? 그봐, 내가 얘기했잖아. 이쪽이 명당이라고. 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어? 계속 가도 되겠죠? 다음 갑니다. 자, 좀만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 조건은 소유관계이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소유라는 관계로 결정된대요. 됐습니까? 좀 아이러니하네. 부르는 이름은 반려인데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 거야. 동물을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게. 계속 가볼까요? 자,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보다는 소유물로 간주된다. 똑같은 얘기죠? 소유물로 간주된다. 됐니? 자,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요 부분의 문장들 있죠? 문장 구조 되게 이상한 거 보여?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단의 요 내용들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 우리 거꾸로 얘기한다, 사실. 잘 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이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괜찮지? 인간은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한다. 인 거라고 원래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너네한테 시험을 전제로 한 글이잖아. 맞지? 그래서 문장을 요따위로 쓰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야.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됐죠? 우리는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한다. 끝! 괜찮나요? 잘 보세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너네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약간 이제 시험 외적인 얘기 잠깐만, 아주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시험 보면 그냥 글 자체는 잊어버릴 거야. 근데 이게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봐. 글을 주고 문제를 낼 거잖아. 그치? 글을 주고 객관식 선지 5개를 만들 거라고. 괜찮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은 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아.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요약한 요런 문장이 생겨나는 거라고.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능숙함을 조금 만들어가는 작업이야. 됐니? 그리고 이건 너네가 모의고사 볼 때도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작업이야, 이거.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소유한다는 것은, 됐죠?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됐습니까? 뭐 별 대단한 거 아니네요. 그러면 두 개 합쳐볼게요. 자, 우리는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동물을 내 물건이다. 라고 여기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철학자 에이리 프롬 얘기 나오네요. 뭐, 관련,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철학자라는 말 대신 어쨌든 이 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권위자라는 말 쓰기도 해요. 됐죠? 전개 방식의 특징 반드시 묻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르시오가 됐건 그냥 단순 객관식이 됐건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죠? 반드시 나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에게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 라고 말했대요. 괜찮습니까?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소유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치? 그리고 그 소유물은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무언가로 여기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물건처럼 여기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됐죠?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소유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넘어가 되겠어요? 자,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대상도 소유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여기 납득되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말의 의미가, 됐지? 소유물은 무정물만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방금 전에 내가 무정물이라는 말 썼어. 무정물. 됐습니까? 무정물이 살아있지 않은 물건이에요. 됐습니까? 무정물. 됐죠? 너네 저거 들어본 적 있잖아. 계란 살 때, 그죠? 무정란, 유정란 하잖아. 그죠? 그럼 무정란은 죽은 계란입니다. 그럼 부화가 되지 않는 계란이야. 유정란은 부화할 수도 있는 살아있는 계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유정란 먹으면은 그런 거야. 왜? 달리 유정물 있겠죠? 괜찮습니까? 유정물, 살아있는 대상. 됐습니까? 왜?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아니, 물론, 유정란이 고통을 느끼진 않아. 어, 뭐 그런 건 있어. 뭐, 계란이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 어.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무정물, 유정물 얘기했어. 다시 한번 여기 부분 정리합시다. 자, 소유 관계는 무정물에만 한정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용하면 내가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강아지를 무정물로 취급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갈게요.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느 관계에서? 소유 관계에서. 전제야, 이게. 전제. 소유 관계에서 대상이 무생물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 책상 내 거야. 이 볼펜 내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왜? 볼펜은, 책상은 무생물이니까. 됐죠? 죽은 거 취급해도 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왜냐면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렵잖아.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봅시다. 자,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샵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그럼 지금 이거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멀리 나가지 않은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죠? 담본이 아니라. 그죠?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치? 맞니? 음. 동물원에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수족관에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펫샵에서도 돈 주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이런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동물이라고 하는 대상은, 그쵸? 생명이란 말이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화폐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됐니? 동물 보려고 돈 내야 되고, 그쵸? 동물 사려면 돈 내야 되고, 뭐 이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길러서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독특한 문장 나와요.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가령, 여기서부터 미국 및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요.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요.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나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자, 외국 사례를 나열했죠? 외국의 사례를 열거했다고. 됐니?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이 글이 어쨌든 논증과 관련된 글이잖아.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글쓴이에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야. 됐니? 근거가 되는 거지, 근거. 자,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종으로 보인다.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아직 없나 보네. 그쵸? 안 길러봐서 몰라요. 아유, 내 한 몸 케어하기도 힘들어. 강아지, 고양이 어떻게 먹이고 씻기고 하냐. 음. 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그 쉬는 날 있잖아. 내 밥도 안 챙겨 먹어. 하루 한 끼 먹어요, 그냥. 하루 한 끼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냥. 음. 굳이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쉬는 날을. 자, 그냥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죽지 못해 살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함으로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거지. 자본주의가 화폐와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화폐와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이익의 수단, 물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 맞죠? 계속 가볼게요.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 이런 반론이라고 하면서 이 뒤에 이제 이 뒤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됐죠? 됐습니까? 음. 뭐라고 반론이 나올 거냐? 자,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고, 그때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의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동물 사고 팔았는데, 그게 왜 자본주의 때문이야? 라고 깐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어. 자,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여기까지 아예 한꺼번에 묶을게요. 여기까지. 쏘리. 됐죠? 여기까지. 아닐 것이다까지. 이거는 보통 뭐라고 선지해서 만드냐면, 예상되는 반론에
일부 긍정하면서도야. 이런 말들이 좀 붙어요. 됐죠? 일부 긍정, 그치? 또는 수긍이라는 말 써요. 괜찮습니까? 음. 일부분은 수긍하는 거야. 그래. 이런 반론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됐죠? 하지만인 거잖아. 근데 하지만 괜찮습니까? 뒤에 가볼게요.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됐죠? 고려하지 않은 빼먹은 사실이 하나 있다.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 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이윤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아, 플러스야.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다시금 주장하는 거지. 됐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이 고려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거야. 지적함으로써. 요거 순서 바꿔도 돼요. 요렇게. 이게 더 자연스럽긴 하지, 원래.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 전개 방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막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반론을 파헤치는데 됐죠? 이런 거. 넘어가 되겠죠? 요거 얘기한 거요. 아, 그때는 목적이 달랐다. 됐죠? 목적. 그 다음에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인 규모였다. 끝나요? 넘어갈게요. 자,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됐죠? 자르고 갈게요. 음. 아예 본문 잘라놓고 가겠습니다. 위에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이익이랑 재화 뭐 이런 얘기 끝난 거야. 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됐죠? 그렇지. 이 얘기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분야니까. 가볼게요. 자,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인 거야. 괜찮습니까? 아, 잘 보세요. 소유 관계로 접근을 하면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가 문제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육류 산업의 측면에서 가면 동물을 그냥 음식으로만 보는 거야. 괜찮습니까? 다르지? 관점 자체는 달라요. 식량으로만, 음식으로만 인식한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볼게요.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됐나요? 이런 게 있었나 봐. 나도 지금 처음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어떤 동물이 동물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은 동물 취급을 못 받는 거야. 야, 말 그대로 동물학대잖아. 법 이름 자체가 동물학대인데 얘는 빼자. 그럼 얘는 동물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뭔데? 그냥 얘는 소시지야. 이거잖아, 지금. 맞잖아. 맞지? 지금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맞죠? 어. 넘어가 되겠죠? 그래서 2008년 미국의 영화 감독 로버트 캐러가 만든 기록 영화 푸드 주식회사에서는 됐죠? 이것도 이제 영화를 인용하는 거죠. 영화를 인용하는 거.
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괜찮습니까? 이거 푸드 주식회사 이거 그거 아닌가? 막 음식들이 막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 아닌가? 아닌가 봐. 자, 볼게요.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오게 되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아, 그런 영화 아닌가 봐.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네. 괜찮죠? 자,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기업이 여러 국가에 퍼져 있는 거. 되죠? 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당연한 얘기죠.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서 생산된 사실상 공산품이다. 오케이.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네요. 식품으로서의 육류. 이거는 사실상 공산품인 거지. 그렇죠?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거 똑같은 거야. 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퍼뜩 하나 지나가잖아. 우리 아까 자본주의 얘기할 때 뭐 얘기했어서 예상되는 반론이 있었지. 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동물 사고 파냐? 맞지? 여기도 똑같잖아, 그러면. 야, 현대 사회에서만 고기 먹냐?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 아니, 옛날에도 고기 먹었지. 근데 그때는 규모가 다르잖아. 맞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생존을 위해 먹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기호로서 먹는 거고.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 주고받고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괜찮지? 자, 우리 요 내용은 우리가 만들고 넘어가는 거야. 예상되는 반론을 만들어 본 거다. 괜찮습니까? 과거에도 육류 소비했는데? 괜찮죠?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완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산품으로서의 육류인 거고, 과거에는 소규모로 생존을 위해서 먹었다. 뭐,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갑시다. 자,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나오제? 그치? 아니나 다를까 나오제? 인류는 동물을 먹었고요. 인간 또한 동물이었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추가하네요. 다시 좀 세게 잘라놓고 할게요.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인데 육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괜찮습니까?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치? 다른 것부터 좀 해결하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한다. 그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자,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 많죠. 그렇죠? 자,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 당뇨, 콜레스테롤, 혈증, 성인병 등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한다. 괜찮습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 특별히 뭐 여겨야 되는 내용들 아니죠. 자,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육류 산업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 육류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네. 자, 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류 소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기아 문제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육류 소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동물에 관한 문제도 시급하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거라고. 왜? 육류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 괜찮습니까? 자, 요약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됐죠? 육류 소비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열거했고, 됐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육류 소비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다. 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동물 관련된 거 얘기 지금 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계속 넘어가도 되겠죠? 자, 현대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야. 괜찮죠? 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네요. 인간 중심의 사고네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인간 중심 사고라고 얘기해요. 괜찮죠? 인간 중심적 사고. 내려가 볼까요? 다음. 자,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건 약간 이 글이랑은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너네 앞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다가 보면, 동물 복지 관련 이런 글들 가끔 등장하는 경우 있어요. 그때 단골로 등장하는 인간들 몇 명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동물에게도 인권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도 되는가? 야,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 쭉 한번 볼게요. 자,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말 나오죠? 또는 종차별주의라고 부른다. 괜찮습니까? 자,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됐습니까? 됐니? 뭐 밑줄 정도만 칠게요. 됐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음,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연도 인간의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종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이건 뭐, 됐죠? 차별의 논리다. 종차별주의는. 괜찮죠? 자,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의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얘기하는 일단은 그러면은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네. 근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다라고 일단 얘기했다는 거네. 자,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됐습니까? 됐죠?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나 고양이,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그냥 다 똑같은 짐승. 됐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자, 현대사회에선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관념, 그리고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중심주의, 종차별주의, 얘네가 종합돼서 형성된 거래요. 그죠? 아, 네 개 다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음, 괜찮죠?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그죠? 행동 금지는 가능, 됐죠? 어. 팔지 마! 하면은 못 팔잖아. 하지만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이건 힘들어요. 됐습니까? 자, 내용일치 단순한, 진짜 단순한 내용일치입니다. 법 제정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준다. 이런 거 틀린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 아니야 다를까 얘기 나오죠? 동물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 동물의 권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맞습니다. 이 인간이에요. 네. 단골로 등장하는 인간입니다. 피터 싱어. 잘 봐라. 여기 지금 본문 자르고 넘어갈게요. 동물권 얘기는 좀 또 별개 얘기야. 됐니? 자,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다야, 일단. 여기까지. 됐죠?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다. 그 이유는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넘어가되죠? 이것도 이제 또 반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세포 동물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그러면 맘대로 해도 되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됐죠?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대요. 음. 자, 이성이나 언어랑은 다른 거야. 됐죠? 감성적 능력인 고통인 거야. 됐습니까? 실제로 피터 싱어 말고도 그죠? 피터 싱어 말고도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 중에 실제 있어요. 이성을 지니고 있는 동물들은 마찬가지로 동물권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걔네가 이성이 있다라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최근에는 동물권 주장자들이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동물권 주장자들, 다른 주장자들, 피터 싱어 말고 얘네들은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됐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같다. 얘기한대요. 됐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은 주제기는 해요. 맞죠? 쉽지 않은 주제기는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됐죠?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인식을 바꾸는 일이네요. 그렇죠? 어. 동물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야. 괜찮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 글 전체의 글쓴이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됐지? 자,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것도 말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말,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관용적 표현.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야, 이해관계? 이거 언더스탠딩 아니야.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예요. 괜찮죠? 글쎄.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해, 이익, 이런 거 따지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됐냐? 그 뒤에 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그리고 도구가 아니라, 됐죠? 소유물이나 도구로 여기는 건 이해관계로 여기는 거야. 됐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내가 이 강아지를 얼마 주고 샀는데, 맞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뭐 얼마 주고 팔아야 되냐, 뭐 얼마 받고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공존이다. 그치? 자, 누군가 동물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앞에서부터 자꾸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 번 나왔어요. 질문하죠. 그치. 그리고 자기가 답변하죠. 오케이. 자문자답의 방식. 그냥 또는 단순하게 그냥 문답의 방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이다. 주체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반려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라고 얘기할 거래요. 아, 글쓴이가 생각하는 동물권이네요. 생명으로 여기고, 주체로 여기고, 됐죠? 반려로 간주하는 거. 동물을. 그게 동물권이다. 됐지? 이 정도 내용이면 정리되겠네요. 근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확신은 없어. 확신은 아닌데 두 부분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시험지에 집어넣을 때. 두 부분으로 쪼개서 A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B 파트에서 몇 문제 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몇 번 자른 거야. 괜찮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